협의 무권들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를요,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대리인하고 현명해 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 사람이 이제 뭐가 되죠? 무권 대리인이 되고요. 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죠?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결국 병은 이제 갑한테는 책임지라고 하지 못하고요, 을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죠. 첫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다오. 그죠? 만약 이것이 번거롭다면 아예 처음부터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한테요?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뭐예요? 원칙이고요. 요 갑 본인은 이러한 을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죠?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은 요 딱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 갑의 입장에서 이제 뭐예요? 웬 떡인가 싶은 거죠. 이럴 때는 갑이 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땅 주인입니다 라고 뭘 하게 되냐면 추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이제는 갑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 병은 갑에게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추인 때문에 요 병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갑이 만약에 추인을 한다면 병은 갑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갑이 만약에 추인을 안 한다면 요 을한테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갑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려고 그래야 될지를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요 병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인정해요.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죠. 추인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만약 이것도 번거롭다면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또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는 어디부터 나오고 있냐면 본인의 추인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40페이지예요. 예. 네. 지급했나 안 했느냐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예, 그렇죠. 안 했으면은 이제 갑이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땅 주인입니다. 저한테 매매 등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겠죠. 추인 안 하면 얘한테 책임질 않는다니까요. 예? 예? 아, 매매 대금을 안 줬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손해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이행이익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이행이익, 그게 손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매대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줬든 안 됐든 지금 병은 땅을 못 갖게 됐잖아요. 그럼 따라서 땅을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얻게 됐을 이익이 다 뭐예요? 손해고요. 병은 당연히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생각은 뭐 땅값 안 줬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지. 예. 예. 예, 동의죠. 예. 아, 써왔는데, 그죠?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제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130조가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다만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 A번 추인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추인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고요. B번 추인의 방법,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측의 중간에 있는 C 해가지고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일단 누구한테 추인하냐 문제인데, 일단 우리 민법은요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병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 을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권리가 한 번 더 넘어갔다면 정에게 추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인을 병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추인을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뭔 소리냐? 이겁니다. 자, 상대방은요.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242페이지에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고요. 답은 본인이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답은 무권대리인의 상속 문제, 특히 1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가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거 우리가 전에 했던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뭘 배웠냐면 금반언의 원칙을 배웠죠.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 아버지고요. 을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땅을 대리권도 없이 뭐 한 거죠? 팔아먹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을 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을은 무권 대리인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법적 지위를 갑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랬을 때 을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언의 원칙이죠.
그는 명백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죠? 팔겠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가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말하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을 확정하고요. 4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주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주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우측 맨 밑에 3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 요건에서 C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D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해요. 따라서 만약에 이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닌 제한 능력자라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관계인데 일단 아무 관계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사무관리가 됩니다. 사무관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한 달 동안 호주로 여행 갔어요. 약 올리고. 근데 며칠 지났는데 옆집 마당에 있는 수도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뭐요? 꼬셔던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안쓰러워서 제가 그 옆집에 담 넘어 들어가서 수도를 고쳐줬다면 이게 뭐냐면 사무관리죠. 왜냐하면 저는 옆집에 터진 수도를 고쳐줄 뭐가 없는 거죠? 법적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집 수도를 고쳐줬다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준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무관리인 거예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일단 본인이 추인 안 했다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갑과 을은 아무 사이 아니죠. 근데 본인이 뭐 했어요? 추인하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사무관리가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왜 추인하겠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추인하겠죠. 그잖아요. 그죠? 자기가 손해되는 일인데 굳이 할 미친놈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1억짜리 땅인데 1억 5천에 팔아서 웬 떡인가 싶어서 뭐 했어요? 추인했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도 없는데 남의 땅을 팔아준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사무관리가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자, 문제가 두 개나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도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죠. 왜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요. 2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좀 이따 볼 거고. 3번 저 번째 된 겁니다. 대리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4번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예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해요.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요? 무권 대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도 저번 주에 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그럼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니까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우측 2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 갑을병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이씨 나는 갑을병만 나면 하도 모르겠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맨날 수업 시간에 했던 그대로인데. 그 전에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갑을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는 것만 뭐가 나와요? 갑을병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병은 누구한테요? 갑에 대해 매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럼 상대방이 뭐예요? 선이란 얘기죠.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으니까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한 경우 자 누구한테 추인했다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자 5번이 답인데 요거죠. 최고는 굳이 뭘 필요 없어요? 선일 필요 없죠. 다시 말하면 철의 경우에만 선이어야 된다는 말은 최고는 악의 상대방도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아는 경우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료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악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무권들인데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단독행위 무권들은 뭐예요? 무효예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눠놨지만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그냥 무효인데 다만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준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표현들이죠.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자,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는데 표현대리는 뭐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대리가 뭐라고요? 표현대리다. 이게 뭐죠? 개념이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유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표시를 해줬다면 서로 을에게 뭐가 없더라도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보통 병을 만나서 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야 인세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대리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인세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영업부장이다, 뭐 우리 회사 상무다 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하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주는 수권을 했어요. 근데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지 매매 계약할 대리권은 없으니까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을은 뭐인 거죠? 무권 내린 거죠. 그죠? 다만 이러한 계기를 누가 제공했어요? 갑이 제공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이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해요. 요건을 좀 검토해야 되는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왜요? 넘으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에요.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든 뭐든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은 행위, 월권 행위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월권 행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종류 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플러스 여기다가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어야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가 이제 뭐냐면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죠. 지웠네. 세 번째,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입니다. 다음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표현들이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예외적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들이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해요? 사유가 필요한데 세 가지죠. 첫째, 대리권을 주지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 유의하실 것은 꼭 대리란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사유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되는데 둘 다 뭐죠? 종류 불문이고요.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입니까? 대리 행위시다. 그 다음에 있던 대리권 소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요건을 갖춰서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죠. 교재 이제 이러한 내용이 247페이지, 248페이지, 250페이지, 252페이지가 쭉 나오죠. 그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 정리한 차원에서 253페이지의 기본 예제를 풀어볼게요. 253페이지 기본 예제입니다. 1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는 성립할 수 없다. X. 요겁니다.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요. 2번 일상 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왜요?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뭐래도 뭐죠? 상관이 없어요.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O. 왜요?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종류불문이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이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은 이런 취지입니다. 이러한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무권 대리인이 사자나 복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4번 복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은 요거죠.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으니까 5번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26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무효와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무효는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 취소는 뭐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죠. 그럼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인데 1번 본질상의 차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죠. 근데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누가 주장을 해야 비로소 뭐예요?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2번 소송상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취소는 뭐죠? 일단은 유효한 것이니까 주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장을 안 한다면 무한 것으로 다뤄지죠.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게 되죠. 요새 그 헌법재판소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번에 최순실 쪽에서 답변서를 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욕하죠. 그죠? 욕도 먹는데. 뭐 불쌍하죠, 솔직히. 나 불쌍한 것도 아닌가? 이상한 여자들인데. 근데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판사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종의 심판이에요. 심판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뭐예요?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뭐예요? 판단할 뿐이죠. 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 자체를 아예 뭐 하잖아요? 판단해 주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한쪽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반박하지 않으면 다 뭐한 것을 인정해 버려요?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측 변호인은 어차피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주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
기소에 대해서 그죠? 기소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고 뭐가 잘못됐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드시 뭐예요?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호인들을 굳이 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 참 구차하다. 그죠? 구차하다. 그죠? 너무 구차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부정을 해야 돼요. 변호인은. 그러니까 변호인은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반드시 그 원고 측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뭘 해줘야 돼요? 반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뭐예요? 끌어와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의 절차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취소는 뭐예요? 일단 유효한 거니까 주장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보가 사기당했다고 말만 하지 취소하겠습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줘요? 취소 안 했다는 거.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뭐예요?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판사는 결코 안 가르쳐줘요. 아줌마 이거 취소 안 하시면 손해보십니다. 빨리 취소하세요라고 뭐 하진 않아요?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심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보종상의 차이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예요. 따라서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그 행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 뒤바뀐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원인을 좀 볼게요. 자, 무효 요인 볼게요. 가 의사무능력죄 법률이 무효죠. 나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다 원시적 불능 무효고 또 강행복 위반도 뭐예요? 무효죠. 라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고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죠. 마 불법 조건이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기억나시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죠. 밥은 우리가 아직 안 한 거고요.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도 뭐예요? 무효죠. 그럼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 했죠. 뭐만 안 했어요? 바만 빼놓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어떻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죠. 또 취소 원인도 다 했어요. 그죠? 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제2절에서 이제 법률의 무효가 나와요. 또 나와 있죠. 무효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다. 무효의 일반적 효과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무효가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효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한 거죠. 할 필요 없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원칙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죠. 그럼 항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다.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라면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전부고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에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중효 문제 전에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해도 상관이 없고요. 넘겨보시면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옵니다.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원칙은 절대적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아요. 상대적 무효는 예외예요. 단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만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표시 나와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항상 거꾸로 이해하세요. 자꾸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따라서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무효고, 재판상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 재판상 무효의 예로 제가 회사 설립, 회사 합병 이런 걸 넣어놨죠. 근데 회사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거든요. 왜 갑자기 상법을 넣어놨느냐? 우리 시험범위 민법에는 없어요. 우리 민법은 다 무슨 무효입니까? 당연 무효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상 주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입니다. 일단 원칙이 중요한데 전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요거는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고 2번 당사자 의사해 가지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 하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하단에 있는 판례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대표적 판례인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1. 확정적 무효는 원칙입니다.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적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다만 넘겨보시면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효인 것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요 예외적인 이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있고요. 이러한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 유동적 무효가 그럼 뭐가 있느냐? 의외로 많은데 우리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본인에게 뭐죠? 무효죠. 다만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니까
무권대리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여지시하는 건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먼저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뭐죠? 개념이에요. 교재 잠깐 보시면 의의 나와 있고 법적 근거 나와 있고 답은 유동적 무효 법적 취급이 나오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먼저 판례를 보기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원문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1번 원칙에 나오죠. 원칙. 유동적 무효도 어떻게 해요? 무효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적 무효는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은 무효라는 점은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일단은 뭐예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을 안 했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일단 뭐예요? 무효니까요. 다만 다른 무효와 다른 것을 우측에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1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매매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매매 계약, 계약금 계약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이해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이지만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법적 성격부터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아파트 매매해서 계약금 얼마 줬는데 2천만 원. 그러면 그 양반은 매매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무슨 계약도 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뭐라고요? 별개 계약이라는 개념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자,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유효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준 계약금은 유효한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계약금의 가장 주된 효력이 뭐예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계약금을 주면 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계약금의 그 역할 기능이 뭐예요?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뭐예요?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뭐예요? 수행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서 허가 받으러 갑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요 토지거래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 부담 특약을 했어요. 당신이 저번 달치를 내주고 이번 달치는 내가 낼게요.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전기세 30만 원을 안 줘요. 그렇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억 매매 계약에 있어서 전기세 30만 원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만 원 못 받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달라고 지랄 거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안 주는 바람에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제 돈으로 냈다면 그 제 낸 돈에 대해서는 뭣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수적 채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예요. 따라서 일방이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있어요. 또 일방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3번 중도금 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다만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하고요.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5번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복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기타가 나와요. 1.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2번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땅과 건물을 일괄해서 을이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를 받을 때, 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뭐 받을 필요 없냐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랬을 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 자 보세요. 토지 거래가 지금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상태라면 일부가 무효면 뭐가 원칙이죠? 전부가 무효죠. 따라서 뭐까지 무효냐면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2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인데 전에 했던 건데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뭐죠?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적 무효의 전환인데 첫째,
불허가 처분이 있었어요. 더 이상 허가받을 수 없죠. 따라서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2번이 중요한데 당사자 쌍방이 모두 허가받지 말재요. 그럼 쌍방 모두가 허가받기를 거부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가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기본 예제 나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니까.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죠. 토지 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확정적 무효인 경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무효행의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